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오늘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출석에 앞서 양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 정문 앞에서 국민께 죄송하다고 사과하면서도 선입견 없이 공정하게 사건을 봐달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새벽 경남 통영 욕지도 해상에서 14명이 타고 있던 낚싯배가 뒤집혔습니다. 이 가운데 3명이 숨졌고 2명이 실종돼 해경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낚싯배는 화물선과 충돌해 뒤집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극한 대치로 치닫던 파인텍 노사 협상이 고공농성 426일 만에 타결됐습니다. 노사 양측은 오는 7월부터 공장을 정상 가동해 조합원 5명을 복귀시키기로 했습니다. 불뚝 농성을 벌이던 노조원들도 오늘 내려올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재직 당시 비위 행위로 중징계가 요청된 김태우 수사관의 최종 징계 수위가 오늘 결정됩니다. 김 수사관은 공무상 비밀 유지 의무 위반 등 5가지 징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외 연수 중 가이드를 폭행해 고발된 경북 예천군의회 박종철 의원이 오늘 오후 경찰 조사를 받습니다. 이를 두고 예천 군민들은 나라 망신이라며 군 의원 9명 전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올라 있습니다. 스모그가 유입된 채 대기 흐름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인데 주말인 내일까지 공기는 탁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뉴스앤이슈 3부 시작하겠습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오늘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서 3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점심은 조사실에서 도시락으로 해결을 하고 잠시 휴식을 취한 뒤 저녁 늦게까지 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 검찰 출석 전에 자신이 일했던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구체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예정보다 조금 이른 오늘 오전 9시 10분쯤 검찰에 출석해 9시 반부터 3시간 넘도록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출석 전에 대법원에 먼저 들러 입장을 밝혔는데요. 양 전 대법원장은 먼저 자신의 재임 기간에 일어난 일로 국민에게 큰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모든 것이 자신의 부덕의 소치로 인한 것이고 따라서 모든 책임은 자신이 지는 게 마땅하다고도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희 부족의 소치로 인하는 따라서 그 모든 책임은 제가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건에 관련된 여러 법관도 각자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법과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며 나중에라도 그 법관들의 과오가 밝혀진다면 그 역시 자신이 안고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기억나는 대로 모든 사실관계를 진술할 것이고 편견 없는 공정한 시각에서 사건이 소명되기 바란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이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낸 건 지난해 6월 자택 인근 놀이터에서 회견을 자청해 결백을 주장한 지 7개월 만입니다. 그때와 달리 오늘은 시종일관 굳은 표정이었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차를 타고 길 건너편에 있는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했는데요. 검찰 포토라인에서는 취재진 질문에도 입을 굳게 다물고 서둘러 들어갔습니다. 이 대법원 앞 찬반 집회가 예정이 돼 있었는데요. 다행히 별다른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죠. 네, 각종 시민단체에서 집회를 예고했던 만큼 수십 명의 집회 참가자들이 모여 구호를 외쳤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가 가까이에서도 잘 들리지 않을 정도였는데요. 법원노조에서는 전국에서 40여 명이 모여 양 전 대법원장이 서야 할 곳은 검찰 피의자 포토라인이라며 이른 아침부터 정문을 가로막고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하라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다른 집회들도 인근에 흩어져 집회를 이어갔고 가까운 거리에서는 정반대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를 규탄하는 집회도 열렸습니다. 경찰은 철제 폴리스 라인을 설치해 접근을 막고 경력 수백 명을 투입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습니다. 다행히 별다른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받고 있는 혐의가 한 40여 가지 된다고 하는데요. 오늘 하루에 다 조사는 못할 것 같고 오늘은 어떤 부분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예정입니까? 네, 검찰은 예정대로 오전 9시 반부터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첫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점심 식사는 외부에 나가지 않고 도시락을 시켜 먹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앞서 구속 기소된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의 혐의 전반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범행 과정을 보고받고 승인한 머리이자 정점으로 표현되는 이유인데요.
우선 일제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을 지연시키고 결과를 뒤집어주는 대가로 박근혜 청와대로부터 상고법원 설치와 법관 해외 파견 등 도움을 받으려 했다는 게 대표적인 의혹입니다. 이외에도 예통합진보당 의원의 지위 확인 소송 등 각종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비판적인 판사들을 무리하게 법관으로 분류해 인사 불이익을 가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을 빼내도록 지시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각종 의혹에 직접 개입한 증거는 충분하다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강제징용 소송과 관련해 주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양 전 대법원장이 관여한 내용이 방대한 만큼 조사는 앞으로도 여러 차례 이뤄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강희경입니다. 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대법원 앞 기자회견을 강행하면서 현 사법부 수장인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늘 평소보다 좀 늦게 출근을 해야 했습니다. 전직 대법원장의 검찰 조사와 관련해서 국민께 죄송하다면서도 구체적인 입장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법원장께서 조사를 받고 계십니다. 여기에 대해 사법부 수장으로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외에 더 다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기까지 100명 가까운 전현직 법관들이 무더기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 검찰 포토라인에 선 법관들이 국민 앞에서 어떤 말을 남겼는지 김승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들이 검찰 조사에 임하기 전 가장 많이 한 말입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발단이 된 법관 뒷조사 문건을 작성한 김민수 부장판사도 현직 판사로서 첫 포토라인 서는 건데 심경 어떠십니까?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일제의 강제징용 소송 등 각종 재판 절차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이민걸 고등법원 부장판사도 검찰 조사에 앞서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반면 모처럼 심경을 밝힌 경우도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기밀을 빼내고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위 확인 소송 절차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이규진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국민 앞에 부끄러움을 토로했습니다. 이 자리에 서게 된 것만으로도 한없이 참담하고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검찰에 출석해서 진술을 하게 된 이상 아는 대로 그리고 사실대로 진술할 생각입니다.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실무자인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도 검찰 조사에 앞서 긴 침묵을 깼습니다. 사법부 위기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오해는 적극 해명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우리 법원이 현재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그러나 정작 조사 과정에서는 관련 사실을 모른다거나 기억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임 전 차장의 상급자인 박병대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도 검찰 포토라인에서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관으로 평생 봉직하는 동안 제 나름으로는 최선을 다했고 또 법원 행정처장으로 있는 동안에도 그야말로 사심없이 일했습니다. 법원 행정처의 행위로 인해서 사법부를 사랑하시는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고 후배 법관을 포함한 법원 구성원 여러분께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검찰에 공개 소환된 법관들 대부분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조사를 받았지만 책임을 인정하는 발언은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네, 자, 이를 바라보는 정치권 입장도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그리고 정의당은 사법농단 사건의 장본인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사법부가 정치 탕류로 오염돼 전직 대법원장이 출석하게 됐다면서
극명한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국회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영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각 당에서 나오는 입장들 먼저 정리해 주시죠. 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라며 양전 대법원장의 출석이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양전 대법원장이 사법부를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사법부를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히고 거기에 맞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전 대법원장 출석에 맞춰 사법부 독립을 위한 특위를 구성한 자유한국당은 헌정사상 가장 부끄럽고 참담한 날이라면서도 비판의 화살은 현 정부로 돌렸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앞세운 문재인 정부의 사법부 장악 시도에 사법 난국으로 치닫고 있다면서 사법부를 정치 탕류로 흐려 전임 대법원장이 검찰에 출두하게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현재 사법부는 편향적 인사로 장악됐다며 국민 피해로 돌아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법부가 한쪽 이념으로 편향되는 피해가 국민들에게도 고스란히 영향을 미치고 고스란히 피해가 국민들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양전 대법원장이 사법부를 구한다는 심정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검찰도 철저한 진상 규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 소환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사법부를 구한다는 심정으로 사실 규명에 철저하게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평화당은 대법원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양전 대법원장에 대해 피의자로 소환된 입장에서 쇼하고 갈 때냐며 강하게 비판했고, 정의당은 죄송하다거나 반성한다는 말은 없이 송구스럽다는 말만 반복했다며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새벽 경남 통영 남쪽 바다에서 모두 14명이 탄 낚싯배가 전복돼 지금까지 3명이 숨지고 2명은 행방불명입니다. 낚싯배는 육지로 돌아오다가 화물선과 충돌해서 뒤집힌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구조본부에 나가 있는 YTN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태인 기자. 네, 통영해양경찰서에 나와 있습니다. 예, 지금 사망자가 3명으로 늘었는데요. 인명피해 상황부터 좀 짚어보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낚싯배 사고로 숨진 사람은 모두 3명입니다. 사고 초기 의식이 없이 헬기로 여수로 이송된 3명이 모두 숨진 건데요. 또 2명이 또 2명이 실종 상태인데 해경은 계속 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해경은 숨진 3명 모두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모두 선내에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지금 사고 원인 조사는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아직 사고 초기지만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해경은 조금 전 제초 신고 선박이 낚싯배를 들이받았다고 밝혔는데요. 3톤급 화물선이 낚싯배를 들이받고 전복되자 신고를 한 겁니다. 구조된 낚싯배 선원 역시 큰 상선과 부딪히는 소리에 놀라 잠에서 깼고 1분도 되지 않아 가라앉았다는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선인 본인도 놀라 모두 구명조끼를 입으라고 소리치는 순간 배가 가라앉았다고 취재진에게 설명한 건데요. 해경은 사고를 낸 선박을 앞속에 조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예, 사고가 난 지점이 그런데 낚시 금지 구역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사고가 난 지역은 낚시 금지 구역입니다. 공해상으로 낚시가 금지된 구역인데요. 올해 1월 1일부터 개정된 낚시관리 및 육성법이 시행되면서 공해상 낚시는 법적으로 금지됐습니다. 해경은 전복된 어선이 공해상에서 낚시 영업을 했는지는 좀 더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 무엇보다 실종된 2명을 빨리 구조하는 게 시급해 보이는데요. 사고는 오늘 이른 아침 좀 어두운 시간에 발생을 한 거죠? 네, 사고는 오늘 새벽 5시쯤 경남 통영시 욕지도 남쪽 80km 바다에서 모두 14명이 탄 낚싯배가 뒤집히면서 발생했습니다. 사고가 나자 해경이 출동해 지금까지 모두 12명을 구조했지만
선장 57살 최모 씨 등 3명이 숨졌습니다. 나머지 2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수색 현장에는 해경과 해군 그리고 소방 함정 31척과 해경 항공기 8대 등이 동원됐습니다. 사고선인 무조건은 어제 오후 1시 반쯤 전남 여수 국동항에서 출항했습니다. 지금까지 통영해양경찰서에서 YTN 오태인입니다. 네, 파인텍 노사가 굴뚝농성 426일 만에 합의에 성공했습니다. 7월부터 공장을 정상 가동하고 또 굴뚝농성을 벌이던 노동자들도 오늘 중으로 모두 내려오기로 했습니다. 현장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경국 기자. 네, 서울 목동 열병합 발전소입니다. 예, 세계 최장기간 굴뚝농성 426일 만에 풀게 됐는데 쟁점들은 모두 타결이 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파인텍 노사가 어제 오전부터 20시간 넘게 협상을 벌인 결과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동안 파인텍 노사 갈등의 핵심 쟁점은 바로 책임 고용 문제였는데요. 노조 측은 이 모회사인 스타플렉스가 파인텍 노동자 5명을 직접 고용하거나 이 스타플렉스 김세권 대표가 파인텍의 대표까지 겸임하라고 줄기차게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책임 경영과 고용 안정을 확실히 보장해달라는 요구였는데요. 결국 김 대표가 파인텍 대표를 맡는 것으로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이에 따라 파인텍 노동자 5명도 업무에 복귀합니다. 이 파인텍은 섬유 제조업체인데 이 공장의 경우에는 준비 기간을 거쳐서 올해 7월부터 정상적으로 가동할 예정입니다. 이 공장은 평택 이남에 짓고 원활한 생산을 위해서 적정 인원도 추가적으로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고공농성자 2명을 포함한 파인텍 노동자 5명은 최소 3년의 고용을 보장받았고 올해 1월부터 공장 가동 전까지 6개월 동안은 유급휴가로 100%의 임금을 받게 됩니다. 이 고공농성자 2명은 오늘 오후 75m 높이의 굴뚝에서 내려올 예정입니다. 굴뚝 농성을 시작한 지는 426일째 만입니다.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최근 단식 농성까지 강행하는 등 건강 상태가 많이 좋지 않아서 소방대원이 굴뚝에 직접 올라가 들것 등을 이용해서 데리고 내려올 예정입니다. 이 내려온 이후에는 간단한 인사를 나눈 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목동 열병합 발전소에서 YTN 이가국입니다. 해외 연수 중 가이드를 폭행해서 고발된 경북 예천군의회 박종철 의원이 오늘 오후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북 예천경찰서는 오늘 오후 3시쯤 박 의원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가이드 폭행 사건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미국과 캐나다 지역을 연수하던 지난달 23일 버스에서 현지 가이드 A씨를 때려서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경북 예천군 주민들이 물의를 일으킨 예천군의회 소속 의원 9명 모두 사퇴하라면서 지금 집회를 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국가대표 코치 조재범 씨의 성폭행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조 전 코치의 상습적인 폭행에 이어서 성폭행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여론은 들끓고 있는데요. 조 전 코치가 심석희 선수를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폭행의 장면은 여준영 코치도 목격을 하셨다고요? 네, 저는 이제 선발전 같은 경우 대표 선발전일 때 그럴 때 본 적이 있어서요. 예. 대부분 안 보는 데서 많이 때리는데요. 예. 지금 제가 목격한 거는 시합 때 라카룸이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수촌 자체가 일반인들이 출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스케이트장 훈련 장소까지 들어오기는 어렵고요. 우선적으로 그렇죠. 일반 스케이트장과 다르게. 예. 또 대표팀 라카룸 자체도 밖에서 들여다본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또 그 안에도 또 자그마한 방이 또 따로 있어서 은밀한 곳에서 이뤄진 폭력, 좋은 성적을 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이 치열한 스포츠계의 현실에서 지도자와 선수라는 특수관계는 엄청난 위력으로 작용을 했을 것입니다. 다른 피해자는 없을까요? 빙상계에 대해서 다른 지도자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고백이 더 있었습니다. 젊은 빙상연대는 어제 5건에서 6건의 피해 사례가 더 접수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석희 선수 외에 더 많은 성폭력 피해 선수를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약 2달 전부터 성폭력 의혹을 접수해 왔는데 현재 5건에서 6건 정도 의혹이 있고 이 중 2건은 피해자를 통해서 직접 성추행 의혹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중에서는 현재 선수 생활을 하는 현역 선수도 있고 심석희 선수처럼 미성년자 때부터 피해를 입은 선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을 폭로한 젊은 빙상인 연대는 빙상계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빙상계 특유의 수직적인 권력관계가 피해자가 목소리를 낼 수 없게 만든다는 지적입니다. 좁은 인맥이 만들어낸 특정 권력의 비호 속에 폭행 가해자들은 범죄가 드러나도 계속 살아남았습니다. 이 악순환은 더 큰 폭력을 불러왔다는 것입니다. 자, 실제로 2014년 소치 올림픽을 한 달 앞두고 제자에게 성추행을 시도한 코치 영구제명이라는 징계를 받았지만 3년 뒤 징계가 풀렸습니다. 또 실업팀을 지도하던 한 감독, 선수 성추행 혐의를 받아 역시 대한빙산연맹으로 영구제명을 당했지만 대한체육회 재심의를 통해서 자격정지 3년으로 감경됐습니다. 쇼트트랙뿐만이 아닙니다. 전 컬링 대표팀 코치도 5년 전 성추행 혐의로 제명됐지만 2년 뒤 빙상계로 복귀했습니다. 문체부가 강력한 대책을 발표했지만 의문이 생기는 이유입니다. 조사 방법이 1대1 대면 조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조사원이 얼굴을 맞대고서 성폭행 당한 사실이 있냐, 폭행 당한 사실이 있냐, 이거는 이제 물어보고 조사한 건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이 사실대로 밝히지 않는 선수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이 대한체육회가 정말 인권이나 성폭행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인식을 갖고 있다면 이 조사 방법도 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문체부는 이런 이유로 민간 주도의 조사를 강조했지만 체육회의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들이 과거와 같은 인식으로 이번 조사를 대한다면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징계, 그리고 문제의 근원인 빙상계, 더 나아가서 체육계의 비정상적인 수직 권력 구조를 해체하는 확실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고 김용균 씨 사망으로 법까지 바뀌었지만 노동 현장은 그리 나아지는 모습이 아닙니다. 부산에 있는 공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가 작업을 하다가 변을 당하는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공장에서는 5달 전에도 20대 하청업체 노동자가 추락 사고를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회사가 나 몰라라 했던 사실이 YTN 취재 결과 또 밝혀졌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손재우 기자. 네, 부산입니다. 네, 먼저 어제 사고가 어떤 사고였는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사고가 난 곳은 부산에 있는 플라스틱 사출 공장입니다. 어제 오전 10시쯤 하청업체 노동자 43살 A씨가 금형 사이에 끼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1톤이 넘는 금형을 크레인으로 옮기다가 다른 금형 사이에 끼인 A씨는 사고가 난 지 10분이 지나서야 동료 직원들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네. 자, 작업을 혼자 한 겁니까? 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함께 근무하는 작업자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함께 근무하는 작업자가 있었다면 A씨가 끼인 금형을 곧바로 옮길 수 있었지만 누구도 사고를 알아차리지 못한 겁니다. 경찰 관계자 말입니다. 1.3톤짜리를 들어가지고 옮기는 과정에서 넘어진 것 같아요. 10분 동안 깔리게 했었으니까. 자, 그런데 이 공장에서 어제 사고뿐 아니라 그 이전에 또 다른 사고가 있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 회사의 다른 공장입니다. 이 회사는 지사동과 송정동 공장 두 곳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어제 사고는 지사동 공장에서 일어났고 송정동 공장에서는 지난달 8월 하청업체 직원이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하청업체 노동자 25살 B씨가 리프트와 함께 추락하는 사고를 당한 겁니다. 머리와 목뼈 등을 심하게 다친 B씨는 지금까지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식물인간 상태입니다. 예. 자, 지난해 8월 사고, 이 사고 처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고를 당한 노동자의 가족들은 회사 측의 대응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회사 대표는 하청업체 일이라며 사과조차 하지 않았고 안전관리자 1명만 형사 입건되는 데 그쳤습니다. 사고 원인은 원청업체인 공장이 관리하는 리프트의 오작동 때문이었습니다. 가족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회사가 책임지고 근로자의 안전까지도 책임져 줄 거라는 생각 때문에 보내는 거지 않습니까? 누가 그 의심해서 보내겠습니까? 네. 자, 산업 현장의 안전 규제를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 지난달 국회를 통과했는데 지금 현장에서는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는 이 상황,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유해하고 위험한 작업의 산해 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원청의 책임을 강화해 이른바 위험의 외조화를 막겠다는 것이 김용균법인데요. 어제 발생한 사고는 김용균법이 현장에서 아직 무용지물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용균법이 공포됐지만 시행은 내년부터이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는 김용균법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내도급을 통한 하청업체 노동자가 안전사고로 숨졌다는 사실이 이를 반증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노동부와 함께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고 기초 조사를 마친 뒤 소환 대상과 조사 범위를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YTN 손조입니다. 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고 김용균 씨가 사고로 숨진 지 한 달째를 맞았습니다. 유가족과 시민대책위가 정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거듭 촉구했는데요.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 측은 김 씨의 장례를 더는 늦출 수 없다면서 철저히 사고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책위 측은 이를 위해서 독립적인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하고 발전소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서둘러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또 설날 전에 김용균 씨의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오는 19일까지 정부가 이번 요구안에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박 4일간의 김정은 위원장 중국 방문 일정이 마무리되면서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가시권에 들어섰습니다. 지난해 상반기처럼 북미 정상회담을 중심으로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대형 외교 행사가 잇따라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새 벽두에 진행된 북중 정상회담은 예상보다 다소 전격적으로 이뤄졌지만 회담은 예상한 범위 내에서 진행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북한과 중국이 수교 70주년을 맞은 것을 계기로 친선 관계를 증강하는 방안을 논의했고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서로 협력하는 자세를 재확인했습니다. 중국 측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조선 동지들의 믿음직한 후방이며 견결한 동지 보스로서 쌍방의 근본 이익을 수호하고 조선반도의 정세 안정을 위해 적극적이며 건설적인 역할을 발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평양으로 돌아간 김정은 위원장은 제2차 북미 정상회담 날짜, 장소와 관련한 입장을 곧 미국에 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계기로 제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한 외교 일정은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정상회담 날짜와 장소, 의제를 최종적으로 정하기 위해 김영철 당 부위원장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나서는 고위급 회담이 곧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의제와 관련해서는 북한 주장에 따라 사전에 비핵화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상회담장에서 비핵화와 대북 제재 완화를 위한 계획표 작성을 시도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회담 준비를 위한 장관급 회담 대신 최선희 외무성 부상과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 대표가 참석하는 차관급 회담으로 대체하는 방안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날짜와 장소가 정해지면 경호와 의전, 통신과 보도 관련 사항을 준비하기 위한 북미 실무협상 또는 각자 준비 절차가 이어집니다. 정상회담 이후에도 남북 정상회담과 한미 정상회담, 북중 정상회담 등 후속 조치 성격의 대형 외교 일정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강조한 대로 국제사회가 바라는 합의, 즉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표가 도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지난해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 못지않은 주목을 받을 전망입니다. YTN 왕선택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차 북미 정상회담 전격 발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한반도 비핵화 대책 특별위원회 간담회에 참석해 최근 미국 주요 인사들이 2차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북미 간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위 간사인 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장소가 확정되고 필요한 준비 절차가 끝나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것이라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재직 당시 비위를 저지른 혐의로 해임 중징계가 요청된 김태우 수사관의 최종 징계 수위가 오늘 결정됩니다. 대검찰청 보통징계위원회는 오늘 오후 2시 대검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김 수사관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 등을 확정합니다. 징계 혐의가 많아 최종 결론은 오늘 저녁 늦게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 수사관과 변호인들은 검찰의 징계 절차가 공익 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에 해당한다면서 오늘 징계위에 참석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핵 공격에 대한 대비와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위해서 앞으로 5년 동안 방위력 개선비 94조 원이 투입됩니다. 국방부는 올해부터 2023년까지 국방예산 중기계획을 오늘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먼저 유사시 핵공격 예방 차원의 전략표적 타격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군사용 정찰위성을 개발하고 타우러스 공대지 미사일 등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이어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 배치, 철매투 성능 개량 등을 통해서 압도적 대응 능력을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로 꼽히고 있는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의 CEO 제프 베이조스가 어제 전격 이혼 발표를 한 뒤 갖가지 이야기로 술렁이고 있습니다. 천문학적인 이혼 비용도 그렇고요. 이혼 사유를 둘러싼 불륜설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파원 연결해서 어떤 사정이 있는지 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김기봉 특파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김기봉입니다. 예, 어제 전격적으로 나온 그 베이조스의 이혼 발표 내용을 좀 정리해 볼까요? 네, 올해 54살인 베이조스는 현지 시각 9일인 어제 오전 트윗을 통해 이혼 선언을 했습니다. 부인 48살 맥켄지와의 공동 명의로 올린 글에서 베이조스는 자신들은 오랜 기간 사랑했고 시험적인 별거 끝에 이혼을 결정했으며 앞으로는 친구로 남게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 글에는 두 사람이 결혼 기간에 대해 깊은 감사를 한다는 등 우아한 이별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미사 여구가 많이 동원됐지만 정작 이혼의 원인은 언급돼 있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1993년 결혼해서 4자녀를 두고 만 25년을 부부로 살았습니다. 자, 이 기사가 관심인 게 세계 최고의 부자, 또 잘 나가는 기업인이 이혼을 했기 때문인데 오늘 현지 언론에서 그 이유를 조명하는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제프 베이조스가 다른 여성과 불륜을 해서 결국 이혼하게 됐다는 기사들이 여러 형태로 나왔는데요. 가장 구체적인 기사는 주간 내셔널 인콰이러지가 전했습니다. 베이조스의 질펀한 문자 메시지가 그의 불륜을 증명한다는 제목 아래 지난해 봄에 보냈던 문자들을 공개했는데요. 사랑한다는 고백을 거듭하며 육체적 관계에 대한 욕망과 의지를 매우 노골적이고 직접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상대는 폭스TV 앵커 출신인 49살의 로런 산체스인데요. 유명 배우들을 대거 거느리는 할리우드 연예 기획사 거물 패트릭 화이트셀의 아내입니다. 이들의 불륜 사실을 심층 취재해온 내셔널 인콰이러는 바로 사흘 전에 지난 4개월간의 취재를 통해 밝혀진 불륜 사실을 보도하겠다고 베이조스 측에 통보했고 통보 48시간 만에 베이조스가 이혼 선언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그 불륜으로 지목된 이 두 사람 각자의 배우자들이 서로 잘 아는 사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연예 전문 매체 TMZ가 이들을 잘 아는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인데요. 베이조스 부부와 산체스 부부는 모두 아마존 본사가 있는 워싱턴주 시애틀에 살며 10여 년 동안 친하게 지내온 사이였는데 지난해부터 제프와 산체스의 불륜 관계가 시작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매체는 화이트셀과 산체스 역시 별거 상태로 이혼 절차를 밟고 있는데 이들이 별거를 한 뒤에 베이조스와 산체스의 관계가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내셔널 인콰이러지는 베이조스 부부는 지난해 가을부터 별거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연애 문자 메시지는 이미 훨씬 이전 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그 화제의 주인공이 세계 최대의 부자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이혼 합의금이 얼마나 드나 이 부분이 지금 관심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론대로 계산하면 이혼 합의금만으로도 아내 맥킨지 베이조스는 단숨에 세계 최고의 부자 여성이 됩니다. 우리 돈 77조 원 정도를 받게 되기 때문인데요. 아시는 대로 제프 베이조스의 자산은 1,370억 달러, 우리 돈 153조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사는 워싱턴주 법은 결혼 이후 일군 재산은 이혼 시 부부가 절반씩 갖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베이조스는 1993년에 결혼한 뒤 이듬해에 아마존을 설립했기 때문에 다른 큰 변수가 나오지 않는 한 절반 분할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대 이혼 비용은 언론 제보 루프트 머독과 미술상 와일덴스타인 등인데 10억 달러에서 최대 25억 달러 정도로 추산돼서 베이조스의 합의금은 종전 기록의 수십 배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한마디로 재산의 절반을 떼어준다는 것인데 간단한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경영권에도 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제프 베이조스는 현재 아마존 지분의 16.3% 정도를 갖고 있고 아내는 지분이 없습니다. 만약 제프가 이혼 비용 마련을 위해 지분 절반을 팔 경우 그래도 일대 주주는 유지하지만 다른 주주들의 지분 변동에 따라 경영권이 흔들릴 소지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CNBC는 아내 맥킨지도 제프의 지분 매각 방식에는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도해 향후 합의금 지급 방식 또한 세간의 관심을 끌 것으로 보입니다. 제프 베이조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미움을 많이 받아온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베이조스의 이혼에 대해서 덕담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기자들과 얘기하던 중 이혼하는 베이조스에게 해줄 말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그의 행운을 빈다고 두 차례 말한 뒤에 그것은 아름다울 것이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제프 베이조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비판적인 언론 워싱턴 포스트의 사주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많은 공격을 당해 왔지만 이혼 문제에 대해서는 의외의 덕담을 들은 것입니다. 자신도 두 차례 이혼 경험이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선의의 말을 한 것인지 아니면 뭔가 비꼬는 조롱의 의미를 담고 있었는지는 현재로서는 명확하게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LA 김기봉 특파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도체 수출이 줄면서 새해 첫 달 수출이 감소세로 시작했습니다. 관세청은 새해 들어 열흘 동안 수출이 127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7.5%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새해 수출 감소는 반도체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 줄어든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최근 경제 활동의 주요 지표가 악화한 가운데 정부가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경제 동향, 즉 그린북 1호로에서 우리 경제가 전반적으로 수출과 소비는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투자와 고용이 조정을 받는 가운데 미중 무역 갈등과 반도체 업황 등 불확실성이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가 국민연금으로부터 빌릴 수 있는 실버론 대출 한도가 기존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증액됐습니다. 2012년 시행된 실버론은 급하게 필요한 생활자금을 빌려주는 사업으로 주로 전월세 자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 복구비 등으로 용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자신이 받은 연간 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 그리고 1,000만 원 한도에서 실제 필요한 금액을 빌릴 수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초등학교 예비 소집이 어제 마무리된 가운데 서울에서 예비 소집에 불참한 아동 2천여 명의 소재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 8일 예비 소집에 불참한 9,700여 명의 아동 가운데 22%인 2,097명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서 해당 학교와 주민센터 등에서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19명은 경찰에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소재불명 아동 전원에 대한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소재 파악 작업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대구의 의료기관을 이용한 영유아와 의료기관 종사자가 잇따라 홍역에 걸리자 전국적 확산을 막기 위해 예방접종과 개인 위생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우리나라의 경우 어린이 홍역 예방접종률이 높은 편이지만 접종 시기가 안 된 12개월 미만 영아나 면역력이 떨어진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홍역이 유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편의점 도시락을 전자레인지에서 조리하면 세균이 최고 99.9%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서울 지역 편의점 도시락 20종을 실험한 결과 위생지표 세균수가 77%에서 99.9%까지 줄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편의점 도시락은 전자레인지에 조리하는 것이 더욱 안전하다면서 표시사항에서 권장하는 조리법에 따를 것을 부탁했습니다. 올해 설 연휴 기간 직장인들은 평균 41만 4천 원을 지출하고 이 가운데 44%는 세뱃돈으로 쓸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업 포털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성인 남녀 1,21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들이 설 연휴 동안 쓰게 될 경비는 평균 23만 1천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일본의 자동차 업체 도요타가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 지역에서 팔린 자동차 170만 대를 리콜하기로 했습니다. 리콜 이유는 에어백의 팽창 장치 결함 가능성으로 렉서스와 사이언 등 12개 모델에 장착된 에어백이 팽창할 때 과도한 폭발 압력으로 탑승자에게 피해를 입힐 가능성 때문이라고 도요타 측은 설명했습니다.
추위가 누그러진 틈을 타서 다시 미세먼지가 기승입니다. 밤사이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된 데다 계속해서 대기가 정체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56 마이크로그램으로 평소보다 3배에서 4배가량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북 익산과 부안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까지 내려졌습니다. 오후 들어서 대기질은 더욱 탁해졌습니다. 현재 전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고요. 외출 시에는 황사용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낮 동안 내륙은 가끔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서울이 5도, 대전 7도, 광주 10도, 부산 11도로 어제보다 2에서 5도가량 높아서 큰 추위 없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 남해안에는 5mm, 제주도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오겠고요. 지리산과 제주 산간에는 1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비가 내리지만 양이 워낙 적기 때문에 건조함을 해결하기엔 부족하겠습니다. 서울은 오늘로 18일째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10년간의 기록 중 가장 오래 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재 사고가 나지 않도록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말 내륙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심한 추위 없겠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대기가 정체되면서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날 것으로 보이니까요. 호흡기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권혜인입니다. 1월 11일 금요일 뉴스의 뉴스 마치겠습니다. 네, 잠시 뒤 2시에는 노종면의 더 뉴스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